네, 2018년 기말인데요.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서 보시게 되면 아마 좀 이제 많이 기억에 남게 되실 텐데요. 36번 보시면 법원이 사실을 인정할 때 정확성을 기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법률 적용을 타당하게 함으로써 권리 있는 자는 반드시 승소하게 하고 권리 있는 없는 자나 의무 있는 자는 반드시 패소하게끔 하는 것으로 성명권 행사 등과 관련 있는 민사소송의 4대 이상. 민사소송의 4대 이상은 가장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민사소송의 4대 이상은 적정, 공평, 신속, 경제, 이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적공신경, 적공신경. 저는 이거 외울 때 적이 공격하면 신경이 쓰인다 뭐 이렇게 해서 외웠는데요. 각자가 편한 방법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적공신경. 적정이라는 거는 이제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 거고,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는 거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명권. 성명권은 우리가 이제 처분권주의 이제 원고가 원하는 청구 또는 원고가 내세우는 그 자료에 의한 증명에 의한 그 사실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게 되는데 뭔가 좀 원고의 그 주장이 부족할 때, 불분명할 때 판사가 조금 더 설명을 하라고, 추가적인 설명을 하라고 명령을 하는 게 성명권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재판을 정확하게 실질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그런 이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직권 증거 조사, 판사가 직권으로 그 증거를 조사하는 내용. 또 삼심제도, 재판이 혹시 1심으로 끝나게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삼심제도 또는 재심제도, 이게 다 적정을 위해서 적정에 대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고요. 공평은 이제 균등한 기회 또는 공정한 기회, 그래서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이런 것들이 공평이 돼. 법관의 제척이라는 것은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져 있는 사항에 해당됐을 때는 법관이 제척이 되는 거고요. 그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죠. 기피라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을 해서 저 판사를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받아들여지면 다른 판사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회피는 판사 스스로가 이 재판은 내가 이해관계가 뭐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하고 회피 스스로 회피하는 것들을 제척, 회피어 이런 것들은 다 공평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요. 신속, 빠르고 신속하게 재판하기 위해서 14장에 나와 있는 그 독촉 절차라든지 또는 화해 또는 소액 사건, 적시 제출, 재판이 느려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때에 맞게 제출을 해야 된다, 증거들을. 이런 것들은 다 신속과 관련이 있고요. 경제는 비용 또는 그 전체적인 그 소송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좀 그 최소한으로 줄이는 내용들, 청구를 또 병합하고 또 공동 소송하고 이런 것들은 다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소송 구조라는 게 도와준다는 거죠. 소송 구조가.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이념을 적공신경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성명권, 판사가 조금 더 원고의 주장을 더 요구하는 것들은 조금 더 정확하고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려는 내용이죠. 적정입니다. 공평은 주로 나오는 게 그겁니다. 그 제척, 기피, 회피. 요게 공평이고요. 그래서 여기 정답은 적정입니다. 37번 소송 목적 값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하는 소액사건 심판법 적용을 받는 민사소송 절차는 소액사건 심판 절차법입니다.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네, 소액사건이고요. 사건 심판이고요. 자, 38번 민사소송법 249조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소장을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소장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고가 누구고 피고가 누군지 쓰는 거고, 청구 취지,
소송 대상, 소송의 객체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귀원, 대여금 등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 집행을 이거는 이제 판결문이고요. 불허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네, 이게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은 청구 취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그 사실들을 이제 기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은 당사자죠. 원고, 피고.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는 원고나 피고 중에 소송 능력이 없는 사람은 대리인이 들어가야 되죠. 법정 대리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법정 대리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당사자 표시 또는 법정 대리인도 들어가야 되고 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증거 방법에 대한 표시는 필수적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249조에 나와 있고요. 우리 교재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그 5장에 그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자, 이게 5장의 96페이지인데 필수적 기재 사항은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요 네 가지 필수적인 기재 사항입니다. 여기 이제 민사소송법 249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39번은 민사 집행에 대한 거라서 넘어가고요. 이제 관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는 전제로 하여 특정 법원이 어느 사건을 담당하여 심판할 수 있는 것을 관할권이라고 한다. 이게 관할에 대한 정의입니다. 2번, 고도의 공익상의 이유 또는 제도의 취지에 의하여 특정의 법원에만 배타적으로 인정되는 관할을 전속 관할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죠. 전속 관할. 관할에 대한 거는 우리 1장에 나오죠. 법원, 소송 주체에서 법원에 대한 부분.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속 관할, 고도의 공익상의 이유, 특정의 법원에만 배타적으로 인정되는 관할. 맞습니다. 전속 관할. 당사자의 편의나 이익을 위하여 인정하는 관할로 합의 관할, 변론 관할 등이 인정되는 것을 임의 관할이라고 한다. 자, 임의 관할에 대한 내용이죠. 제1심 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과 지원에서 단독 판사와 합의부 사이의 사물의 차이에 의하여 분배하여 정해지는 관할을 토지 관할이라고 한다. 이거는 뭡니까? 사물 관할이죠. 사물 관할. 1심 지방법원 지원에서 단독이나 또는 합의부 누가 할 것이냐, 단독 판사가 할 것이냐, 합의부 판사가 할 것이냐, 이거는 사물, 그 소송물의 경중에 따라서 정해지는데요. 소송물 가격으로 합니다. 소가가 2억 원을 넘는 것들은 2억 원을 이제 초과하는 거는 합의부, 2억 원 이하는 단독 판사가 하게 됩니다. 이거를 사물관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토지관할은 아닙니다. 토지관할은 그 지방법원에서 정해져 있는 지방법원 사이에 그 분배가 되어 있죠. 그거를 토지관할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같은 지방법원 사이 안에 있는 단독 판사와 합의부 판사 사이에서 분배되는 것들은 사물관할이고요. 자, 41 민사집행, 42 독촉 절차에 대한 틀린 거. 독촉 절차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게 14장인데요. 독촉 절차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입니다. 돈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돈을 지급하라. 이제 뭐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물건을 인도하라. 뭐
물품을 인도하라. 이거는 독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전이라든지 또는 대체물, 유가증권 이런 것들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이걸 독촉 절차라고 하는 거고요. 지급명령이 대표적인 거, 즉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의 그 의견을 듣지 않고 그냥 지급명령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지급명령을 바라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이의 신청하면 일반 소재기로 가는 거고요. 일반 소송 절차로 다시 이제 가게 되는 거고, 이의 신청이 만약에 취하나 각하되면 이 경우에 그 지급 명령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 권한이 되는 겁니다. 이 지급 명령은 청구 금액 뭐 2억 원, 3억 원 이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청구 금액이 많든 작든 상관하지 않고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급 명령은 그래서 중요한 게 33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좀 중요한데요. 지급 명령은 송달 불능이 되면 이거는 채무자를 신문을 하지 않고 바로 명령을 하는 거라서 반드시 송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송달 부분에서 다시 보실 텐데 공시송달에 의해서는 되지 않고요. 일반적인 송달이 불능이면 각하가 됩니다. 그리고 관할법원 위반을 하면 보통은 이송을 해주는데 이것도 관할법원에 위반을 하면 관할법원이 아닌 법원에 신청을 하면 각하됩니다. 각하는 뭔지 아시죠? 각하는 쉽게 얘기하면 그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 문 앞에서 바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죠. 형식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기각은 일단 문 안으로는 들어가고 본안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 내용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기각을 하는 거고요. 문에서 안으로 본안 심사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게 각하입니다. 송달 불능이 되면 각하, 또 관할을 위반하면 각하, 또 지급 명령을 각하를 한 경우에 원고는 불복 신청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롭게 다시 지급 명령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복 신청을 하지 못한다. 자, 이런 내용을 좀 기본으로 해서 보시면은요. 자, 42번.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에게 통상의 판결 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집행 권한을 얻게 하는 절차이다. 맞습니다. 독촉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2번. 지급 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맞습니다.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하고요. 3번. 지급 명령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지급 명령 신청은 불복 신청이 안 됩니다. 새로운 지급 명령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복 신청은 할 수가 없습니다. 4번. 지급 명령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 신청을 취하하거나 또 이의 신청이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 명령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맞습니다. 틀린 거는 3번입니다. 자, 43번은 민사집행법이고요. 자, 44번 소치화. 소치화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소치화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 민소법 266조의 그 소취하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도 184페이지 아마 7장에 여기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 이제 184페이지 소취하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민소법은 266조
뭐 같은 내용이라서 이거 민소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그럼 아까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판결이 확정이 될 때까지만 할 수 있는 거죠. 틀린 내용입니다. 소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는 이제 보시면 소에 취하는 상대 이제 266조 2항입니다. 소에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 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 준비 기일에서 진술하거나 요때만 동의를 받아 야만 효력을 가능하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준비 서면을 작성을 했거나 제출했거나 아니면 변론 기일에 변론을 했거나 이거 하지 않았다면 동의 필요 없이 바로 취하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준비 서면을 제출했다거나 변론을 했다거나 이럴 때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근데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죠. 2번은 틀린 내용이고, 소취하는 하나의 소송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자, 할 수 있죠. 여기는 자, 사망도 좀 중요한데요. 소에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되는, 원칙은 서면이지만 변론 또는 변론 준비 기일에 말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소취하는 이제 상소심에서 취하가 가능하고요. 자, 여기 아까 봐셨던 것처럼 준비 서면 제출했거나 변론 기일에 진술했거나 변론을 한 경우에는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만 소취하가 효력이 있습니다. 소취하는 일부나 전부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지금 내용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여기 있습니다. 이제 소는 266조 1항에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소취하는 4번 1심에서만 가능하고 상소심에서는 불가능하다. 아니죠. 상소심에서도 가능합니다. 아까 184페이지에서 소취하는 언제든지 취할 수 있고 소송이 계속 중이면 1심에서 뿐만 아니라 상소심에서도 취하가 가능하다. 그래서 맞는 거는 우리 3번만 맞죠. 자, 가사조정. 조정은 우리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대체 분쟁 해결 방법. 민사조정과 가사조정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358페이지 그 상단에 나와 있는 가사조정 개념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가사사건 및 그와 결련 관계에 있는 민사사건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절차 전반을 가리키고, 좁은 의미로는 그와 같은 절차의 결과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합의 그 자체를 가리킨다. 여기를 그대로 쓴 내용이죠. 1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자, 2번 가사 분쟁 중에 분쟁의 성질상 가정의 평화와 친족 상조의 건전한 공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인간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만 가사 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뭐 그냥 보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건 여기부터가 나오는데요. 가사소송법상 가사 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요.
가사 조정의 대상 359페이지, 이제 360페이지 됩니다. 두 가지로 분류가 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은 가사소송 사건은 나류, 다류 가사소송 사건이고 가사 비송 사건은 마류 비송 사건. 이것만 가사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나류, 다류 가사소송 사건, 마류 가사 비송 사건. 그래서 그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는 여기 아래에 주석을 보시면 되고요. 비송 사건이라는 거는 소송이 아니라는 거죠. 당사자의 주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판사의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정이 되는 대상은 가류, 나류, 가사소송 사건. 틀렸죠? 가사소송 사건은 나류, 다류입니다. 그리고 가사비송 사건은 마류. 이건 맞죠? 그래서 틀린 건 2번이네요. 3번 가사조정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된다. 이거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먼저 소송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사조정 사건, 먼저 가사조정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걸 조정 전치주의라고 하고요. 여기 363페이지에 조정 전치주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사조정의 대상이 되는 건 나류, 다류, 가사소송, 또 마류, 가사비송 사건, 이게 가사조정 사건의 대상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됩니다. 이거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보셨고요. 그 다음에 민사조정 사건의 경우 조정 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가사소정 사건의 경우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조정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소송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민사조정 사건에 조정이 잘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가사조정 사건에서 조정이 안 되면 가사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그런 조정에서 했던 그 진술들이 그대로 소송으로 연결이 되느냐. 좀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보시면 민사조정입니다. 민사조정에서는 원용을 하지 않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진술들이 그대로 민사소송으로 가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가사소송은 원용이 됩니다. 자, 보시면 민사조정에서는 원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가사조정 사건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원용이 됩니다. 그래서 민사조정은 원용이 안 되지만 민사소송으로 가사조정은 원용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맞는 얘기죠. 45번 해결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46, 47번은 집행에 관련된 거고요. 자, 48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당사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아까 주체 중에 당사자 있죠.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교재에 아마 14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여기에 출제가 된 겁니다. 적극적인 당사자와 소극적인 당사자가 있다. 적극적인 당사자는 원고죠. 소극적인 당사자는 피고. 틀린 내용이죠. 1번은. 자, 2번 당사자 능력. 당사자 능력과 당사자 적격이 있는데 당사자 능력은 제가 아까 민법상의 권리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면 누구나 당사자 권리 능력이 있는 것처럼 당사자 능력도 개인이나 법인이라면 당연히 당사자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소송법상의 능력, 민법상 일반적으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행위 능력과 대응되는 개념이 아니죠. 행위 능력은 소송 능력과 대응되는 개념이고요. 당사자 능력은 권리 능력과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교재에서. 자, 2번도 틀린 내용입니다. 3번.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 양측 당사자가 대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없거나 피고가 없는 편면적 소송 불가하다. 맞죠? 원고가 없거나 피고가 없으면 안 되죠. 당사자가 확정이 돼야 되는 거죠.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3번이 맞습니다. 당사자에게 소송 능력이 없어도 실제 민사소송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당사자에게 소송 능력이 없어도 실제 민사소송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송 능력이 없어도 실제 민사소송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거는 근로보호법 아마 배웠으면은 미성년자가 근로계약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만 해야 하고 미성년자 단독으로 했을 때는 취소될 수가 있지만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근로계약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근로계약에 따라서 임금 청구 소송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48번도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자, 49번 소액사건 심판법 간이 심판 절차입니다. 자, 소액사건 특징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소액사건 심판법상 소액사건 그 심판 절차에 특징이 있습니다. 간단하고 신속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재 300 소액심판법에 있는데요. 소액사건 심판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 이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겠습니다. 소액사건의 특징은 구술에 의한 소재기, 서면으로 올리는 소재기를 해야 되는데요. 소액사건인 경우는 구술로 말로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말로써 소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임의 출석에 의한 소재기, 임의 출석에 의한 소재기가 가능하고요. 또 이행 권고 제도가 있습니다. 또 소송 대리에 대한 특칙. 원래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에 제한이 있지만 뭐 배우자라든지 법정 대리인이 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액사건인 경우에는요. 그래서 특징이라고 할 수 없는 거는 보시겠습니다. 소액사건의 소재기 방식에는 소장의 제출 이후에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쌍방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다. 임의 출석에 대한 특징이 있었죠. 또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의 부본, 제소, 등본을 첨부하여 청구 취지대로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이행 권고에 대한 특징이 있었죠. 당사자, 배우자, 직계 혈족, 허가 없이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소송 대리에 대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소송 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할 수 없는 건 4번이죠. 자, 민사소송에서 소송 요건. 소송 요건은 우리가 아까 객체 배울 때 소송 요건이 있었는데요.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소송 요건의 정의입니다. 소송 요건이라는 거는 45페이지에 소송상의 법률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되는 요건으로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기 위한 요건. 소송 요건이 안 되면 본안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하가 된다는 얘기죠. 문 안으로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소송 요건이라고 하고요. 자, 소송 요건이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냐. 1번,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적시가 돼야 되는데, 기재돼 적시기여야 되는데, 부적식이면 보정을 명령하고 보정을 안 하면 각하된다. 아예 이제 본안 심사로 갈 수도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가 적법해야 되는데, 적법하지 않으면 이 요건이 불비되면 또 각하가 됩니다. 이렇게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각하가 되는 거고요. 자, 이 내용을 먼저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민사소송상의 법률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요건으로 소재기로 성립된 소송이 적법해져서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라고 그랬죠. 이게 소송 요건, 아까 소송 요건 본 정의입니다. 2번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소는 부적합하여 법원은 본안에 대한 재판을 하지 않고 뭐 한다고 그랬죠? 각하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기각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또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해야죠. 기각이 아닙니다. 마지막 소송 요건은 조사의 방법에 따라 항변사항과 직권사항으로 구분되는데 직권사항은 당사자의 항변이 있어야 법원이 조사하는 사항으로 이건 항변사항입니다. 당사자의 항변이 있어야 법원이 조사하는 사항은 항변사항입니다. 이것도 우리 교재 아까 보신 50 뒤쪽에 좀 나와 있었는데요. 55페이지입니다. 소송 요건은 이 소송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조사가 됩니다. 항변사항과 직권조사사항이 있습니다. 항변사항은 보신 것처럼 당사자의 항변이 있어야 조사하는 거고요. 직권사항은 법원이 그냥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틀린 내용입니다. 항변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자, 51번.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게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라고 했죠.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3장이 나오는데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3장. 이건 아마 반드시 나올 겁니다. 문제가. 처분권주의. 당사자가 요구할 때 당사자가 요구하는 사항만 그리고 당사자가 그만하기 싫다 그러면 법원이 그거에 따라서만 심판을 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처분권주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와 또 하나가 이제 변론주의. 변론주의라는 건 뭐냐면 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증거 자료에 대한 거.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기초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판사가 자기 스스로 직권으로 탐지하거나 조사해서 거기에서 찾아낸 그 증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형법에서는 그게 그렇게 가능하죠. 형법에서는 실체적 진실주의, 당사자가 제시한 자료 외에도 판사가 직권으로 탐지해서 그 실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그거를 증거로 삼을 수가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만 그거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론주의라고 합니다.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꼭 구분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변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변론주의란 소송 자료,
수집 및 제출은 당사자에게 맡기고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기초로 재판을 하도록 하는 원칙 맞습니다. 이게 변론주의이고요. 2번 변론주의는 변론에서 한 어떤 내용, 어떤 범위의 소송 자료를 마련하고 법원이 어떤 소송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판할 것인가를 당사자가 정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자, 기본도 맞춘 내용 당사자가 정하는 거죠. 자, 3번 변론주의는 어떠한 내용의 소송물, 어떠한 범위의 소송물을 법원의 심판 대상으로 하는가를 당사자가 정하도록 이거는 이제 처분권주의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처분권주의고요. 변론주의는 거기에 필요한 자료, 소송 자료가 나와 있으면 그건 변론주의입니다. 3번은 이제 처분권주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4번 변론주의에 의하여 사실 자료는 당사자가 수집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당사자가 수집 제출한 자료만으로 재판해야 된다. 맞죠? 당사자가 어떤 사실을 주장했을 때 법원은 그 사실이 존재하는지 진실인지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지 그 당사자의 주장이 진실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해서 당사자가 주장한 것과 다른 사실을 스스로 탐지해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직권 탐지주의가 아닙니다. 변론주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52번도 민사 집행이고요. 53번도 집행. 자, 54번 소재기의 효과가 아닌 것은 자, 소재기는 우리 5장에 있었습니다. 5장에서 소재기의 효과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소재기의 효과.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체법상 권리 행사의 한 방법으로 소멸시효 또는 취득시효의 중단, 제적 기간의 준수,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소가 제기된 때입니다. 소가 제기된다는 얘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 소장이 피고한테 송달되면은 소송이 계속되는 거고요. 하지만 소장이 피고한테 송달되는 그때가 아니라 법원에 제출되는 소가 제기된 때, 그때 소멸시효의 중단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 부분도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라서 꼭 보시고요. 그리고 소송법상으로 소가 제기되면 소송법상으로는 소송 계속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중복제소 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중복제소라는 같은 소를 중복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소제기의 그 효과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한번 보시면요. 원고의 소제기는 실제법상 권리 행사의 한 방법이죠. 그래서 소멸시효 또는 취득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2번 소제기 시효가 중단되는 시점은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 계속이 발생한 때이다. 소장이 송달되는 게 아니라 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때입니다. 2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요 2번 문제는 많이 나오는 문제라서요.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소가 제기되면 소송법상으로는 소송 계속 효과가 생긴다. 맞습니다. 소송법상으로는 소송 계속의 효과가 생깁니다. 소송 계속이 생기면 그때부터 뭐 중복 소재기 금지 효과가 발생을 한다. 이것도 아까 봤고요. 자, 소재기 시효가 중단되는 시점은 소제기한 때,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때, 그때로가 된다는 거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송달. 55번 송달에 대한 설명인데요. 송달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송달은 요 소재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요. 자, 송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사자나 기타 소송 관계인에게 사법기관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소송상의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공정하는 행위, 이게 송달이라고 하고요. 자, 송달에는 어떤 송달이 있나? 교부송달, 보충송달, 유치, 우편, 공시송달이 있습니다. 교부송달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송달입니다. 원칙상 그 당사자한테 바로 직접 줘야 되는 거죠. 송달을 받을 이에게 직접 서류에 등본 부본을 교부하는 방법, 교부송달. 대부분 이제 우편 집배원이 송달 받을 이에게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보충 송달은 이제 이렇게 송달 받을 사람한테 주지 못할 한 경우에, 송달 받을 일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충 송달에 대한 내용이고요. 특히 근무 장소에서 송달할 사람을 만나지 못할 때에는 그 근무 장소에 주소를 둔 사람이나 그 법정 대리인, 피용자 또는 종업원이 수령을 거부하지 않으면 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거를 보충 송달이라고 합니다. 근무 장소에서 그 사람을 송달 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 근무 장소에 있는 직원한테 주는 것, 그 사람이 거부하지 않았을 때 주는 것, 이런 게 이제 보충 송달이라는 거죠. 유치 송달, 이거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유치라는 건 송달을 거기다 그냥 놔두고 왔다는 얘기죠. 송달할 서류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송달으로 이는 송달 받을 자 또는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 받기를 거부할 때, 그 집에 갔는데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이 정당한 어떤 이유 없이 송달 받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면 거기 집 앞에다가 그냥 놔도 된다는 얘기죠. 유치 송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근무 장소, 회사죠. 근무 장소에서의 유치 송달은 송달 받을 사람이 받기를 거부하는 때만 허용된다. 그 직장에 가서 송달을 했는데 그 받을 사람이 피고가 거부를 했어요. 그럼 거기에다 놔두고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유치 송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근무 장소에서 그 직원이 송달 받기를 거부한 때 이때 유치 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내용이죠. 유치 송달은 무조건 그 근무 장소에서는 송달 받을 사람이 거부한 때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송달이란 당사자나 기타 소송 관계인에게 사법기관이 일정한 방식을 따라 소송상의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공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게 다 맞는데요. 아마 여기서 여기 오타가 나서 이걸 맞는 걸로 해주는 것 같습니다. 틀린 걸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죠. 우리가 그 교재에서 봤을 때는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교수님이 잘못 아마 여기 할로 적어가지고 그래서 1번까지 정답으로 해준 것 같습니다. 원래는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증하는 행위다 한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자, 2번 송달의 방법으로는 아까 봤던 교부, 보충, 유치, 우편, 공시 송달이 있는데 공시 송달이 원칙이다. 원칙은 교부 송달입니다. 자, 공시 송달은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 관보 여기에 게시하는 겁니다. 송달을 할 수 있는 아무리 해도 송달을 할 수가 없을 때 그때는 이제 당사자가 신청을 하거나 직권에 의해서 공시송달을 명령을 하고 그럼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또는 전자통신 매체에다가 글을 올리는 거죠. 올리고 나서 올리면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을 한 걸로 인정이 되는 거죠. 이게 공시송달이고요. 자, 교부송달이란 송달을 받을 이에게 직접 서류의 등본이나 부본 거부하지 않으면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교부가 가능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우편 집배원이 송달받을 이에게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맞습니다. 교부 송달에 대한 내용이고요. 틀린 거는 2번이죠. 공시 송달이 원칙이 아니지만 1번도 맞는데 여기를 글씨를 오타를 내서 아마 틀린 걸로 해서 정답을 처리한 것 같습니다. 증거의 개념으로 맞는 것은 증거의 개념, 우리 이제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육 장 증거의 개념인데요. 다양한 증거 방법이 뭔지, 증거 능력이 무엇인지, 증거 자료가 무엇인지, 증거력이 무엇인지, 증거 원인이 무엇인지, 뭐 이런 가지가 있는데, 뭐 기억을 하시는 게 증거력, 증명력,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법관의 심증을 형성하게 되는데 증거 자료가 이 심증에 미치는 효력을 증거력 또는 증명력이라고 하고 합니다. 요걸 풀어보면 증거 능력이란 증거 자료가 법관의 심증을 형성하게 되는데 미치는 효력을 말한다. 효력은 증거력, 증거력이나 증명력이고요. 증거 원인이란 뒤에 원인자가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법원이 증거 방법을 조사 결과에 얻은 자료를 의미한다. 이 자료는 증거 자료겠죠? 증거 원인이 아니고요. 증거 방법이란 법관이 오간의 작용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는 유형을 말하는데 증인이나 감정인, 당사자 본인, 문서 검증물 및 검정 수록물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 증거 방법입니다. 이런 것 통해서 증거를 하게 되는데 증거 방법. 증거 자료란 아까 봤던 여기 뒤에 자료가 들어가면 증거 자료죠. 법관이 사실을 인정해서 확신을 가지게 된 원인을 의미한다. 이 원인이면 증거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다 기억하는 거는 좀 그렇고 이 증명력하고 증명력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는 원인은 원인에 나와 있는 거, 자료는 자료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거를 유추해서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7번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 재판상 자백 아까 했죠. 다툼이 없는 사실 중에 재판 중에 그 불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을 재판상 자백이라고 했죠. 그리고 자백 간주는 그 자기 그 주장의 진술에 대해서 따로 얘기가 언급하지 않았을 때는 자백 간주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우리가 봤었는데요. 보겠습니다.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 변론 준비 절차, 증거 자료 절차 등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 중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승인하는 거, 이게 재판상 자백이라고 했죠.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거를 그냥 판사는 재판의 판단 자료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법원은 자백한 사실에 구속되지 않고 구속이 돼야 되죠. 구속이 돼서 법원이 새로운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재판상 자백에 구속이 돼서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자유롭게 증거 조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틀린 내용입니다. 자, 법원은 재판상 자백이 허위 자백이라는 심증을 얻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구속력이 인정이 됩니다. 자백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하면 안 되는 거죠. 자백을 그냥 인정해야 됩니다.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사실들 중에 재판상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해야 된다.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속력을 갖는다는 얘기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맞는 건 1번입니다. 자, 58번은 민사 집행이고요. 자, 민사 조정 59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사 조정 제도란 민사에 관한 분쟁이 있어 중립적인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당사자가 쉽게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쟁 해결 방법으로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민사 조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고요. 우리가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자, 348페이지 민사 조정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민사 조정은 당사자가 신청을 하거나 또는 소송사건 조정회부에 의하여 담당 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권유 주선해서 할 수 있어요. 당사자 신청해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조정위원회가 권유해서도 민사조정이 신청이 되는 거고요. 조정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한번 문제를 보면 민사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아니죠. 그 조정위원회의 권유에 의해서도 가능하죠. 2번 틀렸고요. 민사소송의 신청은 서면으로만 해야 된다. 구술로도 해야 된다고 하고 봤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서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민사조정이나 가사조정에서 조정이 제대로 되면 그 조정이 된 대로만 하게 되지만 조정이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어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그 관계를 잘 완만한 그 의견들을 잘 취합을 해서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을 하게 되고 이 결정에 대해서 원고나 피고가 크게 이의하지 않으면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가 합의가 되면 조정이 그냥 바로 그 합의한 대로 되지만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 자, 법원은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법원의 이와 같은 결정이 불만이 있다. 당사자는 이의 신청할 수 없다. 당사자가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하게 되면 조정이 이제 안 되고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맞는 건 1번이네요. 자, 민사소송에서 권리보호 요건. 이거는 우리 소송 요건에서 아마 있는 문제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소송 요건은 민사소송의 주체는 법원과 당사자가 있고 객체는 소송물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주체에 대해서 문제가 전혀 없어야하고 객체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야 소송 요건이 갖추어지는 거죠. 근데 소송물에 대해서 이 소송 요건은 권리 보호의 자격과 권리 보호의 이익이 있습니다. 이 권리 보호의 자격과 권리 보호의 이익이 무엇이냐? 권리 보호의 자격이라는 것은 모든 소에 공통되는 것, 일반적으로 소송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 일반적인 소송의 자격입니다. 일반적인 소송의 자격으로서 그 공통된 소의 이익으로 이제 요거의 자격에 따지는 게 구체적인 권리 법률 관계에 관한 청구일 것. 두 번째, 법률상, 계약상 제소가 금지되지 않았을 것, 또는 제소 장애 사유가 없을 것.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일반적인 소의 자격이라고 할 수 있고, 이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만 소송물의 요건을 만족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약혼의 강제 이행을 구하는 소송, 이런 것들은 특별한 일반적인 그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 관계에 대한 청구가 아니죠. 약혼을 저 사람이랑 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이런 것들은 법률 관계에 관한 청구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런 것들이 바로 권리 보호 자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권리 보호 이익이라는 거는 자격은 갖춰져 있어도 권리 보호 이익이라는 거는 권리 보호 자격과는 다르게 조금 더 그 세밀하게 이익을 따지는 거고요.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에서 각기 요구하는 제소의 이익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권리 보호 이익이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리보호 자격이라는 거는 좀 그 자격 제한이 좀 넓은 제한이고, 이익이라는 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행해서 확인해서 형성해서 하는 필요한 그 이익에 합당하냐, 이제 이거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은 조금 더 넓은 의미, 넓은 조건, 권리보호 이익은 조금 더 디테일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고의 소송상 청구가 보호할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려면 우선 그 청구의 내용이 본안 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일반적인 자격을 갖춰야 하고, 다음으로 그 청구가 그러한 형태의 소, 즉 이행에서 확인해서 또는 형성의 소로서 주장할 구체적 이익 내지 필요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자, 맞죠? 첫 번째는 권리보호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소의 이익. 그리고 나서 권리보호 자격을 갖춰 있으면 더 들어가서는 각각의 그 소송에 대한 거, 이행, 확인, 형성의 소에서 주장하는 그런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번 권리보호 자격이란 권리보호 이익과는 달리 이행에서 확인해서 형성의 소에서 각기 요구하는 제소의 이익을 말하는데, 아니죠. 권리보호 자격이 아니라 권리보호 이익에 대한 설명입니다. 권리보호 자격은 공통의 이익입니다. 자, 약혼의 강제를 구하는 소와 같은 경우는 권리보호 자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권리보호 자격이 인정이 안 되죠. 법률 관계에 대한 청구가 아니죠. 약혼의 강제 이행을 구하는 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 권리보호 자격에 어긋납니다. 일반적 권리보호 이익으로 구체적 권리 법률 관계에 관한 청구일 것, 법률상 계약상 제소가 금지되지 않을 것, 제소 장애가 없을 것 등이 요구된다. 이건 아까 권리보호 이익이 아니라 권리보호 자격이었죠. 일반적인 공통소송의 이익, 권리보호 자격은 권리라든지 법률 관계에 관한 청구일 것, 법률상 계약상 제소가 금지되지 않았을 것, 또 제소 장애 사유가 없을 것,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것은 권리보호 자격입니다. 자, 이렇게 2018년까지 마쳤고요.